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역시 최대 화두는 주식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때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 설 명절에는 과연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연휴였는데요. 그만큼 투자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설 연휴 기간에도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설 그 4일 정도 이렇게 시청자분이랑 못 뵈니까 네, 굉장히 오래된 기간인 것 같아요. 아쉬우셨죠? 네, 설 기간에 가족들 잘 못 모였습니다는 네, 나름대로 그 이렇게 지인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주식이 가장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전 추석 때에는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포모 심리가 된 데 반해서 요즘은 좀 이렇게 다른 쪽도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월가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러한 그 텍스 마닌 기법의 어조 지수를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가장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는 용어가 있죠. 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트럼프라는 용어가 가장 안 들릴 겁니다. 네. 지난번에 트럼프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이 있었습니다는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었던 상태죠. 근데 트럼프 관련돼서 가장 좀 얘기가 안 좋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규제가 아마 강도로 보면 가장 클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근데 월가에서는 코로나 얘기도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얘기, 금리 완화 문제 이것도 지금은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디플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잘 안 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리는 용어가 뭘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방송 시간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연 화두가 비트코인 얘기가 단연 화두다. 그리고 이걸 촉발시켰던 테슬라라든가 머스크 같은 것이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책 당국자가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정책 당국자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이 등장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전문가에 맡기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사실 지난 1월 20일 날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는 월가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닛 앨런도 컨트롤 타워지만 잘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내용이 아주 본질적으로 충실해지는 이런 쪽이 되는 상태에서 인플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채금리 상승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단연 월가의 화두로 등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증시와 관련해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역시 국채금리 문제죠. 미국의 국채금리는 설 기간 동안에 사실 계속해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우리가 1.185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는 네. 10년물 2%가 넘었었습니다. 물론 그 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2% 밑으로 해서 떨어졌지만 1.19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 10년물이 페드가 물가지수의 평균 물가지의 중심선이 2%, 타겟 레이트가 2%거든요. 네.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근접하다는 것은 역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많이 아시는 유동성 장세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국채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지금 장기채 위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를 넘었습니다. 이 또한 계속해서 금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로 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2년물은 오르지 않았죠. 근데 장기채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채권의 예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 단저 장거 같은 정상적 예일드 커브가 형성됨에 따라서 이것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얘기하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돈이 돌아가면서 인플레 문제가 급부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문제죠. 아마 이번 주에 비트코인 많이 얘기 될 겁니다. 네. 대체로 보면 지금은 달러당 코인당
49,600달러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이번 주는 사실 5만 달러를 넘어설 거 이렇게 보이죠. 네. 그래서 온통 지금 이제 48,881달러, 이게 이제 49,000, 이게 조금 내려갔었죠. 49,60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이상 코인당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번 주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월가의 예상을 이렇게 보면 5만 달러가 벗어나면 아마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분이 펀드 매니저다,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이다, 담을 수 있는 게 뭘까? 주식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비트코인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많이 가격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도 이걸 자산을 인정해서 포트폴리오에 정식으로 들어가느냐. 두 가지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하나는 ETF 같은 이런 상품에 편입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미국의 국채 금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페드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시사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네. 미국 시간으로 10일에 뉴욕 비즈니스 클럽에서 우리가 인플레도 올라가고 국채금리도 올라갈 때 페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하는 측면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제 페드 의사록도 이제 발표됩니다는 사실 관심이 됐었죠. 지금 이렇게 보면 파월 의장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기준금리 제로로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대처제도 별상에 매월 1,200달러 정도의 1,200억 달러 정도의 이렇게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은 지속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 특별히 어제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 상승, 테이퍼링 논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파월 의장의 입김이 작용했더라면 사실은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아야 되는데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현상이 아마 시청자분 유동성 장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적 요인이 많이 가미되고 있다. 지금 대규모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바이든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이것을 좀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에 페로시 하원 의장의 입장이 결부돼서 이렇게 될 때는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재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국채 발행하니까 그만큼 발행 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채권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발행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선제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앵커가 만약에 채권을 코로나 사태 안전자산으로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금리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이 높은 상태죠. 근데 앞으로 정책 당국에서 대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발행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유통시장에서는 전앵커가 이렇게 채권의 보유물량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치면서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국채 물량이 두 가지 측면.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보유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다른 글로벌 자산들은 중국의 국채를 더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휴 기간에 하나의 모습이지 않느냐. 지금 미중 간 마찰이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하는 미국의 국채는 파는 데 반해서 그리고 신흥국 국채다 얘기하는 중국의 국채에는 사실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향후에 글로벌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특히 채권의 편입 비율을 넣는 국내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역시 명목금리다 보니까 기대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입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클럽에서 사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시장에서 보면 누구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제로로 가져가겠느냐. 이건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여건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클럽에서 기준금리를 제로 상태에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10년물이 2%를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드시 기준금리가 제로 상태로 2020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가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점포도 낫프로트를 왜 얘기합니까? 낫프로트는 그 심리적 요인도 많이 결부되는 측면이거든요. 기준금리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페드의 방침은 언제든지 시장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럽에서 제로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하더라도 사실 시장 금리는 별도로 따로 움직입니다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나라도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상태의 0.5%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영끌 비투 하시는 이런 분의 대출금리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빠르게 전파되는 것이 지금의 환경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급부상을 하니까 이번 설 연휴 때도 과연 주식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설 이후의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냐 아니면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도 네.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저금리 정책에 구조적 성격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현실이 변하니까 거기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문제 시발점은 우리도 누차에 말씀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대표지는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렇게 지표죠. 이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의 빼기를 10년물 물가 연동채 금리죠. 이게 이제 2.2%니까 이게 얼만큼 되냐면 일단 타겟 레이트 2% 물가 목표치를 벗어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3월에 0.5%거든요. 지금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4배나 이상 됐습니다. 이걸 따진다면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일시적 현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요인이 크죠.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기대 인플레를 상승할 때는 정책 요인이죠. 각국이 이렇게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 특히 유동성을 많이 푼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정책 요인이 하나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공급 측이죠.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 연휴 기간에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달에 배럴당 사실 2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16달러까지 갔습니다는 지금은 브렌트유가 60달러를 벗어났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설 직전에는 60달러 밑에 육박했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설 연휴 기간에 62달러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콜스프리시 측면에서 정책 요인과 함께 콜스프리시션의 이용해서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이제 더 우려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각국들의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계속해서 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으로 이것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행거도 경제학 공부하셨지만 인플레를 발생 원인으로 보면 정책 요인의 코스트 푸시 측면에서 공급 쪽 총속, 에그레이트 서프라이 사이드 측면의 코스트 푸시 측면, 그다음에 디맨드 풀 사이드에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의 물가의 상승하는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정책 요인과 그다음에 코스트 푸시 비용 상승 측면 원재 가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요 견인적인 측면에서의 물가가 겹치는 다중 복합 공선성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요기라 하기 때문에 인플레 요인이 겹친다. 복합적이다.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정책 요인과 코스트 푸시 요인과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사이에 같은 선상에 나오기 때문에 공선성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중복합 위기와 마찬가지로 다중복합 공선성 인플레이션이라는 뉴노멀 인플레이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는 사실 앞으로 닥칠 문제에 있어서 보면 디맨드 풀 사이드에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올해 성장률 8에서 9%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얘기하는 잠재 성장률이 6%대입니다. 그러면 8에서 9%에서 6% 빼면 2에서 3%분 인플레 갭이 발생하죠.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CMO가 얘기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CMO, CBO, 미 예상국에서 보는 게 4.6%입니다. 미국의 페드가 잠재 성장률이 2%인데입니다. 그러면 이 4.6에서 2%를 빼면 2.6%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률이 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공치사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가 작년에 성장률이 높으면 올해 굉장히 그걸 성장률이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성장률이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성장률 한번 보면 대체로 우리 성장률이 우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3%, 2.8에서 3%다. 우리 잠재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 추정치가 나중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2.5%.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은 1.7%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2.8%만 예상하더라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 인플레 갭,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0.3%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하반기에 이렇게 물가가 디맨드 풀 사이드에 연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게 다중 복합 공선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인플레 전망과 관련해서 코스트 비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디맨드 수요 쪽의 측면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페드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미스매치가 있겠죠.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그다음에 고용 창출. 네. 물가는 불안하죠. 근데 이제 물가보다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 보면 네. 고용 창출은 완전 고용의 목표대에 도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사실 그 저소득층의 표심을 증대하는 파퓰리스트적인 이렇게 선거에서 선거 국민이 뽑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퓰리스트가 많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 입장에서도 고용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죠.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보면 고용 창출을 보면 정책적으로 저금리 정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기대 인프라 올라가 국채금리 올라가 이렇게 하면 사실 미스매치 현상이 돼요. 정책은 사실 저금리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그래서 과도기정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경기 부양책과 출구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투자는 미래입니다. 미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관심이 돼야 되냐 하면 경기 부양책보다는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테이퍼링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것은 오늘 생략하고 세계 각국들의 테이퍼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지금 중국이죠. 중국을 보면 확실히 설 연휴 기간에도 테이퍼링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확실히 테이퍼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환수하는 입장이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제가 퀴즈를 읽게 된다면 테이퍼링은 이미 중국이 추진하는 상태고요. 한 미국은 대체로 보면 금리는 빨리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대차제표 조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클럽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더라도 일부 FOMC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입장을 보면 트럼프 퀴즈를 뺀다고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퀴즈에 정치색을 치는 사람들을 뺀다고 이렇게 본다면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을 경우에 따라서는 단행할 수도 있다. 그게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이 지금의 국채금리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우리나라의 금통위원분들이 좀 정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금리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보면은 내년에 그렇게 내년 들어서는 한국의 금리 인상까지 고려할 만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지금의 변화된 환경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전염성이라는 것은 뛰어넘어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전 상태로 빨리 복귀한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택이라든가 이런 쪽은 앞서가지만 경기적 측면에서는 외부적 샥이 갈라놓는 샥이기 때문에 엑스터널 샥이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되면 발로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 그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뿌리고 금리는 낮아졌으니까 결국 금리 완화 휴일정이 빨리 나타나는 게 최근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 재테크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국채금리와 인플레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해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월가에서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가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네. 우리 전 앵커도 이렇게 애용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본인이 굉장히 퍼스트 무버를 이렇게 애용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재테크는 선제적입니다. 프리앰프터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주식에서 돈 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빼는데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게 로빈후드가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무버, 빨리 가는 사람들 보면 확실히 월가에서 주식을 뺀다. 이걸 주식에서 뺀다 하면 굉장히 아침부터 설이 끈다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차익을 실현한다. 이런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돈은 뭐냐 이렇게 금융사의 투자은행에 거의 제로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미래 물가가 2.2%까지 올라가는 판에 증권사에서 주식을 차익 매입을 할 돈을 그대로 남기냐 바로 뺀다 하는 걸 보겠습니다. 나중에 사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비트코인, 한편으로서는 자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택을 투자한다. 주택입니다. 상업용 건물이 아닙니다. 주택을 투자한다. 요건 좀 글로벌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은행에서 돈 뺍니다. 우리가 또 한번 봤습니다. 은행에서 확실히 돈 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식으로 뒤늦게 투자한다. 이게 미국의 월가의 퍼스트 무버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퍼스트 무버에서 은행에서 돈 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주식이 유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이 이렇게 다른 수단에 좋다 하더라도 베이스 팩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확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드 방침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주식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인플레가 불거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죠. 그러면 비투 영끌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주식 투자가 10%다. 올해도 주식 투자 10%다. 이건 똑같은 증시 전문가들은 10%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10%에서 비용 코스트를 빼죠. 그러면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그만큼 명목 소득이 10%라고 하더라도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적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은 뭐 주식 투자하기 좋았죠. 집어넣으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종목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해놓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그것도 빼줘야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 주식의 전문가들이 이게 종목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 지금 주가가 작년만큼 20%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신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상으로 수익률을 결부하는 것이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투자 이런 것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 상당히 고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방송에 유튜브라든가 뭔가 쭉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그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넘나드는 이런 쪽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BI ETF 같은 금융상품, 연금과 같은 이런 상품에서 좀 긴 호흡을 갖고 지금의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또 그게 바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부 종목 투자보다 더 높은 대표 기업 중심이니까 수익이 나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한번 긴 과도기적 상태니까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향후에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달러 패권이라면 달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제 통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결제 통화인데 결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그 포스트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는 대부분 다 온라인 모바일상 그렇죠.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우주 공간 시대에 이런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에 사실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유럽에서도 화성의 표면 사진이 굉장히 저는 그게 네. 인상 깊게 봤어요. 지구 표면과 별 다르지 않느냐. 다만 생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되는 이런 상태고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화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가 닥치는데 결제 통화 시스템은 자 저기 다루에 가서 100달러까지를 갖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결제 통화가 100달러 5만 원권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세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대중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제 통화에 지금 월가에서부터는 벌써부터 달러 패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 상징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결제 통화 중심 통화에서는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닛 앨런의 컨트롤 타워 하는 제닛 앨런의 입장과 달리 바이든 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 설 연휴 기간에 제가 어저지수에서 가장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 증후군,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 이런 용어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아주 월가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징성 있는 사람이 테슬라가 이렇게 머스크가 앞으로 우주 공간 시대의 결제 수단에 있어서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축적한다. 그리고 현금 여유 자산을 굴릴 때 결국 자산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을 보유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사실 결국 이렇게 테슬라가 머스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데 전부 그냥 자산으로 이렇게 포함시킬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연일 아마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연일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테슬라의 머스크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 여건에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주춤하지 어떻게 수익률 높아져? 골드만삭스, JP 모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자산을 포함시킬 것이냐 두 가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각종 금융상품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고민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있어서는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겠죠. 앞서 말씀드렸지 인플레가 정책 요인에 그다음에 코스트 푸싱 원재 가격 상승에 그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는 디맨드 풀 사이드에 다중 공선형 복합 인플레니까 이게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그럼 그거 해지이죠. 해지인데 금이 됩니까? 부동산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새로운 해칭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난달 1월 15일 날 이 루비니 교수가 뭐 비트코인이 뭐 폭락한다 하는데 역시 세계적 석학도 이렇게 이와 같은 추세는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굉장히 창피를 당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산적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주춤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증시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본격적인 조정이다. 뭐 이거 저는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식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좀 많이들 보는 시각 이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3000 시대를 1월 7일부터 맞으면서 새로운 그 시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가면 그 자체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체가 리스크를 간다면 상승률은 높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은 항상 불안한 거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에서 제가 이 로버트 프로스트상이 있는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세계 인문학에서 최고 수준의 높은 학에 이렇게 에머스 카리지 이렇게 항상 가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는데요. 네. 거기에 학생들한테 왜 에머스 카리지의 그 이렇게 로버트 프로스트상이 왜 이렇게 그 운동장 아주 가파른 운동장 위에 서 있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스트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시가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고등학교 책에 가보지 않는 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불안하지 않느냐? 불안하다기 때문에 요 위에 설치돼 있다 해서 이게 에머스 커리지의 학생들 사이에 참전했던 사람 아주 영적 인물에 이렇게 아마 가보신 분 알 것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언덕바위에서 동상이 서 있군요. 이렇게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보지 않는 곳은 그 자체가 리스크를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3천 넘었을 때 굉장히 낙관적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우리가 사실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근데 리스크에 대비하는데 정책 당국에서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이렇게 선거를 생각해서 표심 생각하니까 정책 당국에서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굉장히 모호한 얘기는 하지만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하는, 그래서 뒤따라가서 주식을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에서 가장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것처럼 이런 데 정책 당국의 정책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 정책 자세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본질에 충실해서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선거와 맞물려서 공매도 이렇게 재개하는 문제도 지금 일단락되고 있습니다는 이게 그냥 시장의 현실적 여건과 관계없이 표심만 생각하다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한때 3,300 가다가 지금은 3,100선으로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심리 안정을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이렇게 지금의 그 경제 성과를 보면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는 평가를 받아야 될 복이 이렇게 증시적인 측면이 이렇게 3천 정도 어찌됐든 동학개미가 이렇게 가장 주력을 했습니다는 3천 넘은 문재인 정부 때 경제 성과 평가의 가장 성과로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이 가보지 않는 길이고 본격적 조정이냐 추가 상승이냐 갈림길에 있을 때는 제발 정책적인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그 이렇게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이 4차 국내형 지역군 관련해서 우리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모 지사가 전 국민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렇게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10만 원, 10만 원 줘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까? 근데 재정은 얼마큼 손실이 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4차 정도 이렇게 되면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정리하는 것처럼 선별적, 좀 필요한 것에 집중 좀 규모가 많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정확한, 오히려 좀 바람직한 이렇게 지원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정책이 증시 쪽에서 좀 나올 것을 기대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처럼 살렸던 주가적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 상승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본격적인 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지금 이제 항상 낙관론 얘기했다가 또 증시가 주춤하니까 이런 신호가 오면은 본격 조정이다. 이게 이제 유튜브 사이에 설 기간 동안에 가장 클릭수가 높았다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전에 보면 가장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또 낙관적으로 봤던 아주 1등 공신들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근데 어쩌거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심리가 불안할 때 유튜브 같은 게 중요한데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신그레샴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에 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해야 클릭수가 높은, 그런데 이게 지금은 정책 당국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렇게 과도기적 상황에서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 보면 한편으로 심리를 이끌어가는 유튜버들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발언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시 부담이 되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너무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표심에 따라서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정책들은 내어놓지 마십사 하는, 이러면 한국 증시가 동학개미 힘이 크니까요. 이렇게 해서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계획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설 연휴 동안 받은 세뱃돈으로 쿠팡 주식을 사놔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해외 시각을 아주 집중 정리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에서는 해외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별하는 시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상장이 뉴욕 상장되다 보니까 왜 국내 증권을 증시를 생각하지 않고 뉴욕시냐 그런 용어는 잘 아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정책당국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겠죠. 차드 긍정적이라든가 뉴욕 상장하는 게 모든 것이 편리하다 하는 입장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키웠던 기업이 왜 해외에서 이렇게 상장할까 하는 측면에선 정책당국자 3번 정도 이렇게 새기는 대목이고요. 투자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전통적인 가치주 중시하는 사람은 지금 매출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매출액이 있어 하더라도 적자가 지금 적자라든가 이런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해서 뭐 테슬라, 제2의 테슬라, 제2의 아마존 이렇게 하는데요. 해외 시각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우리나라의 지금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다퉈 이게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보다는 신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언론들이 기자들이 일부 사람의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2의 아마존, 한국판 아마존, 그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상당히 신중하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만 정리해서 한번 이 문제가 좀 불거지면 제가 해외 시각에서 한번 네. 좀 집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뜨거웠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지 수단들 가져가 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